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8월 15일 알래스카 회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그리고 푸틴의 요구 조건이 뭐다라는 간략한 것만 보도됐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될지는 아직 사실 나온 게 없고 한번 두 사람이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계속 주장해온 바가 있는데요.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은 1953년 우리나라의 6.25와 같은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우크라이나가 정전협정이나 혹은 휴전협정에 끼지 않고요. 우리의 휴전협정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미국과 중국, 북한이 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반발하면서 하지 않았고요. 한국의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도 컸고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에 또 그다음 통일에 대한 의지도 컸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한국은 사실 침략당한 입장에서 나머지 영토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명분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정, 그다음에 휴전협정은 아마도 러시아와 미국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그걸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소식 조금씩 알아보면서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와 그다음에 전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8월 15일 금요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저녁 자신의 트루스 소셜 페이지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나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매우 기대되는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해당 장소가 알래스카일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상징적인 장소를 찾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판영토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교류의 상징과 같은 그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알래스카를 상징적인 곳으로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은요. 그리고 이 푸틴 대통령의 마지막 미국 방문은요. 2015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회담은 2018년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이 회담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는 거를 감안하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양측이 뭔가를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만날까가 궁금하잖아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요.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러시아가 이긴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했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요 골자는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 대부분과 2014년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힘의 논리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영토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외적인 거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영토 회복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수사로는 사용하지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침략당한 대통령이 우리 땅 떼어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선에서 싸우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 전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기서 쉬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이 대대로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크림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 땅도 한국 땅입니다.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김정은 일가와 김씨 왕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담이 어찌됐건 이 지역을 그냥 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해와도 우크라이나가 직접 이 협상을 하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 안에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얼마이든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이런 제안을 트럼프에게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푸틴이 그 다음에 땅만 요구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만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미국이 몰아붙여서 해결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그냥 협정에 사인하고 전쟁에 너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쳐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전쟁을 여기서 그만두자는 여론이 7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자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만두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러시아가 다시 힘을 기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다시 쳐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보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중립국이나 무장해제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이번에 이런 무장해제나 중립국 같은 그런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만약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 어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판을 깨겠다고 위협하고 그다음에 방공포로들을 미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얻어낸 게 뭔가요? 바로 주한미군 주둔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한국의 안전이 보장된다. 우리가 북한만과 싸운다면 우리 힘으로도 지켜낼 가능성이 있겠지만 북한이 내려오면 북한의 힘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중국, 소련 이런 지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한국의 힘만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후방에서 뭐 나중에 미군이나 뭐 어떤 지원 물자가 도착한다고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한강 이북에 박아둔 거잖아요. 내려오면 바로 미군이랑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안전 보장이었고요. 우리는 그 한미동맹 그리고 그 문서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국방비를 쓰지 않고 우리가 2% 좀 넘게 국방비를 써왔잖아요. 상대적으로 GDP의 아주 낮은 부분의 국방비를 쓰면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그 남는 돈을 경제에 투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다거나 미군이 주둔한다거나 이런 안전보장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적어도 나토 군이 어딘가 국경 근처에 주둔하고 있다거나 이런 안전보장이 되어야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긴 한데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유럽 관계자는요. 무력으로 점령한 영토를 대가 없이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여기서 전쟁을 멈춰야 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을 멈췄을 경우엔 나중에 어떤 침공이 있을지 모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침공해서 뺏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멈추고 뭐 이런 식의 도발이 계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트럼프를 만나는 거는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알고 있는 보편 타당한 원칙,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는 안 되고 침공한 나라는 국제사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받는다. 그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2차 대전 이후의 대원칙이 어쩌면 또 약간은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은요. 그렇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약간 분리가 됐고 우리가 뭐 그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합니다만 자유진영과 분리가 됐고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내서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까지 나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푸틴의 침략을 여기서 그냥 전쟁 끝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만둔다면 이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엔이나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아니면 국제법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게임에 의한 국경 조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다시 그 열강 경쟁의 시대 우리가 봤던 구한말이나 예전에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나눠지던 그런 시대 힘과 힘이 부딪혀서 힘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아주 불길한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할 수밖에 없고요. 주변의 유럽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가 다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거를 유럽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3개월 동안 생산하는 포탄이나 전비의 양이 유럽이 1년 생산하는 것보다 많은 그런 상황에서요. 유럽 입장에서는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입장에서 갑자기 트럼프와 푸틴만의 대좌로
이게 해결된다면 진짜 심각한 이후의 고민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유럽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그냥 멈추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작은 불씨만으로도 다시 침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간 원래 중동 특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죠. 그 부동산 업자인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을 만났고요. 마크 로비오 국무장관은 유럽 각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위트코프는 유럽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세부 사항을 설명했고요. 그 이후에 백악관과 크렘린궁 모두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3자 회담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우선은 푸틴과 양자회담으로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영토 양도는 금지되어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승인이나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의 영토를 갑자기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바로 허가해주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건 우리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갑자기 휴전선 아래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라고 바꾼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국가적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정치적 갈등이 끝도 없이 일어날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이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을 넘겨주려고 하면 얼마나 큰 정치적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과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약을 축소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합의로 가는 길을 열어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든지 아니면 이런 거 없이 사인만으로 가능한 걸 열든지 네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필요한 것을 얻으려 나서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8일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경제 전반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와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도 포함됐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로 삼아가지고요. 인도산 제품에 25% 추가해서 약 5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인도가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고요.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했는데 이 50% 관세도 아마 푸틴과의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날 안 되면 부과한다. 전화할 때는 푸틴이 잘 하더니 전화 끊고 나면 미사일 날린다라고 계속 비난을 해왔는데요. 만약에 15일 회담 이후에도요.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공세가 강화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2차 관세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인도 다음으로 많은 러시아산 원유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장막이 이들 각 국가를 어떻게 압박해 가는지 하는 것도 푸틴과의 15일 협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15일 날에 어마어마하게 확실한 돌파구는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걸 한 2번, 3번쯤 할 거고요. 그 사이에 협상에 깨지는 일이 많으니 하는 또 여러 논란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서 나가느냐 하는 것이 휴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말지에 대한 걱정이고요.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미 우크라이나는요. 올 겨울 전선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겠지만 젤렌스키는 바보가 아니고 그 정부 당국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계획이 어떤 건지 이 휴전 협상을 한다고 해놓고 처벌 수위를 낮춘 다음에 쭉 끌어서 연말까지도 갈 수 있고 그 안에 푸틴은 최대한 많은 땅을 따먹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거의 한 달에 서울시만한 땅을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해 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항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체력이나 군인이나 수가 모두가 모자랍니다. 우리는 6.25 때 수백만 명의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줬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힘만으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나이는 4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만 들 수 있다면 할아버지들도 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러시아에 대해서 고전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자신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용병을 부용하고 북한 사람들까지 불러서 어떤 이 전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휴전 저는 이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2차 불꽃이 튀지 않는 방식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푸틴이 다시 한번 트럼프를 대상으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지 라는 것도 좀 걱정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